우리에게 33년 전 기억을 떠올리게 한 화성 연쇄 살인 사건. 그런데 아직도 이 사건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김기혁 아나운서. 네, 경찰이 어제 이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 이모 씨를 4번째로 만나서 조사를 벌였습니다. 네. 지금 경찰은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네. 원래 이 경기 남부청 소속의 프로파일러 3명이 투입되어 있었는데 이 외에도 전국에서 이제 유명하고 실력이 좋은 프로파일러 6명을 추가로 투입해서 총 9명의 프로파일러가 이 씨에게 붙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 강호순의 심리 분석을 맡아서 자백을 받아냈던 이 공은경 경위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강호순 하면 여러분 아시는 것이 2009년이었던가요? 이 여성 10명을 연쇄 살인했던 그런 끔찍한 연쇄 살인마였어요. 그런데 사실 김복준 의원님, 지금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의 수사본부는 사실 이 화성 연쇄 살인 사건에 대해서 죄를 묻겠다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당시의 진실을 규명하고 싶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어차피 이 사건은 2006년도에 공소시효가 만료됐기 때문에 이 사람을 법정에 세울 수는 없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경찰에서 이 사건을 포기하지 않고 했던 이유는 그 엄청난 그 고통 속에서 죽어갔던 피해자, 그다음에 이 자기 자식의 죽음을 지켜봤던 가족들의 어떤 한 같은 거를 풀어주는 거. 그러네요. 그게 사건의 어떻게 보면 실체적 진실을 밝혀주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돼서 계속 붙었었고 결국 이런 일이 있었던 건데요. 네. 지금 아마 3번에 걸쳐서 프로파일러가 그 부산교도소에 가가지고 그 이 씨를 상대로 이제 아마 자백을 받고자 노력을 한 것 같은데 저는 뭐 그 사람이 자백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개인적으로. 네. 그런데 이제 그 끝까지 아마 그 부인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프로파일러 공은경 그 경위죠. 네. 여기 뉴스파이터 나오는 김윤희 프로파일러 1년 한기수 후배입니다. 아, 그래요? 저 김윤희 프로파일러가 그 프로파일러 1기생입니다. 역시 우리 김윤희 프로파일러님 멋지세요, 진짜. 그렇죠? 네. 근데 그 김윤희 프로파일러한테 제가 물어봤더니 정말 그 공은경 프로파일러 굉장히 노력 많이 하고 잘한다고 아마 기대해도 좋겠다고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래요? 여하튼 이 경찰이 사실은 지금 현재까지 드러난 거 5차, 7차, 9차 사건 그 DNA가 그것도 여성의 속옷 부분에서 나왔어요. 그렇다면 이건 천지가 개벽에도 범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자백을 끝까지 받고자 하는 거는요. 네. 나머지 연관된 범죄에 대한 것도 드러내는 한편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네. 억울하게 그 희생당한 피해자와 네. 그 유가족에게 그 어떻게 보면 그 원망할 대상, 미워할 대상이라도 만들어주자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집중적으로 붙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네. 지금 뭐 추가 목격자 그 7차 사건 때 그 버스 안내원 하셨던 엄모 씨, 네. 그분은 이제 접촉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네요. 네. 그분을 대상으로도 지금 조사를 하는 것 같고, 네. 사실은 이 사건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상당수의 목격자는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런 부분들도 찾아가지고 아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요, 지금 부산교도소에 수감 중인 20년 넘게 지금 수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차례 전해드렸습니다마는 1급 모범수로서 살고 있대요. 그런데요, 이런 지금 부산교도소에 복역하게 된 이유는요, 화성 연쇄살인 사건에 대한 혐의가 아닌 건 여러분 다 아시죠? 처제 성폭행 살인 사건으로 수감 중이에요. 그런데 최진봉 교수님, 당시에 이 씨는 결혼까지 한 상태였어요. 왜냐하면 처제가 있다는 건 결혼한 상태니까. 그런데 가정 폭력을 견디다 못해 아내가 집을 나갈 정도였는데 처가하고의 관계는 원만했다는 주변인 진술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게 좀 무가스러운 부분이에요, 네. 사실은. 그러니까 아내가 그렇게 맞았는데 이럴 수는 있을 것 같아. 아내가 가정폭력에 시달리더라도 웬만해서는 처가댁에 얘기 안 해요. 왜냐하면 걱정하시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참다 정말 못 참겠으면 이제 얘기하거나 수사 당국에 이제 도움을 요청하지만 네. 뭐 한두 번 가정폭력이 있으면 그걸 다 얘기하고 이러면 도리어 부모님들이 걱정하시고 처가 식구들이 걱정하니까 얘기 안 맞아요.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처가집에서는 몰랐을 가능성이 있고 네. 처가 식구들은 당연히 이제 그 딸이 가 있으니까 어쨌든 그 사유한테 잘해주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몰랐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걸 이용했다는 게 문제라고 보여져요. 이 아하. 처제를 유인하는 방법을 보면 1994년 1월 13일 날 토스터기를 가져와라. 이래서 네. 처제를 부른 거 아닙니까? 집으로. 네. 아내는 가정폭력 시달리다 나간 나간 상태였고. 상태였잖아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이제 음료수를 수면제 탄 음료수를 줬는데 본인이 처제가 약속이 있어 나가야 된다 이랬어요. 네. 그러니까 갑자기 성폭행을 한 거 아하.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래부터 성폭행할 목적을 가지고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준 거고 네. 또 나가려고 하니까 성폭행하고 신고할 것 같으니까 결국은 이제 살해까지 해서 아하. 이게 범행 수법을 보면 네.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결국 수법 자체가 옷이나 스타킹으로 손발을 묶어서 또 사체를 훼손해 가지고 버린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 걸로 봐서는 이 씨라는 사람이 네. 이런 성향을 갖고 있지 않으면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처제를 불러가지고 성폭행하고 살해하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고 하면 네. 그 전에 이전 사건과의 연관성을 전혀 관계 없다라고 이게 보기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지금 DNA가 나온 것이 네. 이 사건과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상당한 그렇죠. 연관성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박지훈 변호사님, 당시에 처제 성폭행 살인 사건 때 수사를 맡았던 형사의 얘기를 통해서 보면 네. 당시에 이 씨의 행동이 너무너무 두 얼굴을 가진 사람이었다는데 대체 무슨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유력한 증거가 그 당일 범행 전날에 이 전화해서 처제를 불렀던 네. 여러 가지 진술이나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혐의를 부인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경찰에서 또 부인하다가 검찰에 가서 또 일부 자백하기도 하는데 네. 또 자백해서 다시는 또 이해합니다. 허위 자백을 했다. 아하. 고문에 못 견뎌서. 네. 그래서 계속 부인했다가 자백했다가 이 사건 1심부터 3심까지 가면서 법원에 갔을 때도 계속 그 고문 끝에 자백한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이 씨 같은 경우는 이 30년 이전 이때 사건에서도 이렇게 자백을 잘 안 하고 부인했는 걸 봤을 때 네. 지금 이 사건도 화성 연쇄 살인 사건도 쉽게 인정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 뻔뻔한 두 얼굴을 가진 그 행동이 여실히 드러난 대목이요. 김기혁 아나운서. 네. 앞서 처제 성폭행 살인 사건 그 범행을 저지르고 나서 뻔뻔한 모습을 보였다면서요. 다음 날. 예, 맞습니다. 일단은 그 처제를 살해하고 난 뒤에 이 씨의 철저한 성격을 알 수 있는 게요. 현장 감식에서 가까스로 경찰들도 이 화장실 문고리와 세탁기 밑에 이 장판에서 피해자의 혈흔을 검출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다음 날까지 굉장히 열심히 치우고 철두철미하게 이 현장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건데 네. 그 다음 날 행동을 보면 더욱더 기함을 토해낼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이 처제를 살해를 했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장인어른을 찾아갑니다. 허허. 처갓집으로 간 거예요. 네. 처갓집으로 가서 아무렇지 않게 장인어른에게 제가 뭐 도와드릴 일 없어요. 세상에. 하면서 물어왔다는 겁니다. 아하. 굉장히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딸을 죽여놓고 아버지한테 찾아가서 네. 그런 식으로 굴 만큼 뻔뻔한 인간이었다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이후에 또 처가에서는 딸이 들어오지 않자 신고를 했는데 경찰서까지 같이 찾아갔다. 뭐 이런 식의 행동까지 보였다고 합니다. 진짜 악마라는 표현을 이럴 때 써야 될 것 같아요. 뻔뻔하게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런 행동까지 했습니다. 이 씨를 기억하는 마을 주민들 어떤 얘기를 해줄까요? 그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아버지하고는 가끔 만나고 그랬었는데 애들은 착한 것 같더라고. 착했어, 사람이. 보기에 그렇게 얘기도 듣고 그런 얘기죠. 착해고 인사성 말 빡빡해요 그래. 뭘 마음도 좋고 뭐든지 저기 어른들한테 그냥 깍듯이 하고 어디 가세요 어디 갔다 오셔야 그래. 그게 착한 거지. 좋아해가 마음이 착해. 저 엄마 아버지도 착해고 어찌다 그렇게 됐는지 몰라. 특별히 문제를 일으키거나 그렇지 않고 그냥 평범하게 생활을 잘 해왔습니다. 김복준 의원님. 네. 오싹하고 분노까지 치미는 게요.
이 잔혹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네. 주변 사람들한테는 세상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어요, 지금. 이거를 가장 단적으로 잘 표현하는 게 일본의 범죄학자가 한 얘기가 있어요. 뭘까요? 연쇄살인범에 대해서 양복을 입은 뱀이라고 그래요. 양복을 입은 뱀. 네. 우리 이웃에서 어른들한테 깍듯이 예의를 지키고 모두에게 친절했던 그 청년이 어느 날 연쇄살인범이 돼가지고 신문 지상에 나오더라는 거죠. 그게 이제 이게 이 연살인범, 이른바 얘기하는 사이코패스가 다 범죄자는 아니지만요. 네. 그들의 어떤 그 전형적인 특징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중성이라는 건 교활함에서 나오는 거고요. 네. 그 교활함을 가지고 위장을 해서 범행을 저지르니까 발견이 잘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사이코패스의 어떤 그 크게 특징을 한 두 가지 정도 얘기하라면 그 교활함에서 나오는 그 이중성과 네. 그다음에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 이 두 가지 정도거든요. 아하. 역시 뭐 그 이 씨도 그런 가면을 쓰고 이웃들한테는 아주 착한 청년 그 싹싹한 그 아들이었던 거예요. 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그 사람이 하고 댕긴 짓은 연살인범이었던 겁니다. 그러네요. 정말 더욱 오싹합니다. 그런데 양지민 변호사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이 사건은 2006년에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이 씨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처벌받지 않는데 왜 끝까지 부인하고 있을까요? 일단은 굳이 이제 뭐 공소시효가 만료가 됐다는 이제 사실도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본인이 위험을 무릅쓸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잘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처벌을 할 수가 없거든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강제로 이 사람을 불러가지고 뭐 조사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혐의를 밝혀서 처벌을 받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본인이 자백을 하지 않고 아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렇게 하다가 끝날 것이다라고 이제 본인은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산교도소에서 사실은 아무런 문제도 잘 일으키지 않고 1급 모범수로 이제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본인은 이제 가석방에 이제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이제 사회에 나가서 본인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잘 아무렇지도 않게 이게 없었던 일처럼 이렇게 살 것을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본인이 자백을 해서 이거의 진범이 밝혀지고 혹시나 본인의 신상이 공개되거나 이런 위험들을 사실 무릅쓸 필요가 없다라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양지민 변호사님 설명 들으면서 정말 소름이 끼쳤어요. 왜냐면요, 실제로 이 씨가 출소 이후의 삶을 그리고 있다면서요, 김기혁 아나운서. 예, 맞습니다. 무기징역으로 지금 현재 교도소에서 복역 중입니다. 그런데 네. 바깥 세상에 대해 특히 관심을 가지면서 본인이 나갈 수 있다는 어떤 그 의지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일화가요, 2016년에 이 한 스님이 이 교도소를 찾아가서 이 씨와 만났다고 합니다. 아하. 그런데 굉장히 2016년이면은 이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한창이어서 그러네, 네. 촛불 집회가 막 일어나던 때였는데 네. 특히나 그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면서 이것저것 물어봤다고 해요. 네. 밖에 분위기가 어떻냐, 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집회를 하고 있냐 이런 질문도 하고 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스님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뭐라고요? 제가 나가면 좀 도와주세요. 어허. 교도소에서 나가게 되면은 주소지를 둘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님 집에 제 주민등록을 등록할 수 있는 그 주소를 좀 올려놓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네. 이 씨는 현재 무기징역 복역 중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앞서 양지민 변호사님 말씀처럼 가석방을 지금 내심 노리고 있다는 얘기로 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대목이. 그런데 최진봉 교수님, 혹시라도 치밀함, 자신의 범행까지도 숨기는 치밀함과 뻔뻔함 가진 이 씨라면 혹시라도 나갔을 때 자기 벌어먹고 살거나 뭔가 경제적인 버팀목 마련해 놨을까요? 그럴 가능성을 예측해 볼 수 있는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통계라고 한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씨가 화성에서 오랫동안 살았어요. 그렇죠. 청주로 이사하기 전까지. 네. 그리고 본가는 아직도 화성에 있어요. 아하. 그러니까 화성 같은 경우에는 동탄이라고 하는 면이 있습니다. 네. 화성군 동탄면이 개발이 되면서 동탄 신도시가 그렇죠. 1기가 들어왔고 지금 2기가 개발돼서 한참 개발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하. 땅값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1980년대 말만 해도 네. 평당 약 1,000원 정도 했어요. 평당. 네. 근데 지금 뭐 보통
땅이 차이가 있긴 하지만 300만 원에서 500만 원 합니다. 대박 사건. 그 엄청나게 오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아마 이제 이 본가에서 소유하고 있는 땅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 네. 왜냐하면 이게 화성군 태안읍 근처에서 사건이 많이 이루어졌고요. 이 씨가 사는 곳은 원래 본가인 진안군이에요. 아하. 그 지역도 동탄면과 가깝기 때문에 땅값이 많이 올랐을 많이 가능성이 올랐어요? 있다. 아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실제로 박지훈 변호사님 일대가 땅값이 많이 올랐지만 이 씨의 집이 땅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닙니다. 지인의 말에 따르면 상당히 땅이 좀 있는 것으로 좀 그래요? 알려져 있습니다. 2010년도에 100평 정도의 땅을 매각해가지고 아마 그 정도의 그때 한 5, 6억 내지 지금 시세로만 7, 8억이 넘는다 그러고요. 또 2014년도에는 다른 토지 한 200평을 매각을 했다 그럽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도 이제 그 인근에 또 땅을 또 구입했다고 하기 때문에 개발이 또 된 땅이라 그러면 지금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은 현재 가치로 보면 한 100억 정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지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인의 추정이긴 추측입니다. 합니다만 그렇죠. 그런데 김복준 의원님 이런 것까지 알려지니까 더욱 삭해요. 지금 자기의 출소월 삶까지 네. 지금 그림을 그렸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미 그런 포각성을 감추고 25년째 모범수로 복역을 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이제나 저제나 아마 그 자격증도 많이 따고 또 각종 무슨 대회 나가서 상도 많이 탔어요. 뭐 가구 장인으로 부른다면서요. 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조만간 나갈 것을 머릿속에 두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이 사람의 입으로 본인의 이 범행을 자백할 확률은 거의 없죠. 근데 네. 저는 이 사람이 나와서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절대 나와서 안 되는 이유는요. 네. 연살인범은 나오면 또 연살이네요. 그게 연살인범이거든요. 왜? 삶 자체가 그들의 어떤 그 삶의 목적 자체가 사람을 희생시킴으로써 어떤 쾌락을 느끼는 그 부류들이거든요. 어허.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악마 같은 사람들인데 네. 그래서 이 사람은 나와서는 안 될 사람이고요. 네. 그래서 끝까지 철저히 밝혀야 된다. 네. 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제 이 사람을 그러면 이 사람을 어떤 방법으로 입을 열게 할 거냐 이제 이런 그 난제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저는 좀 그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이 사람의 그 지금 나가고자 하는 열망을 꺾어야 돼요. 하하. 너는 이제 나갈 수 없다는 거를 확실하게 인식을 시켜줘야 돼요. 네. 너는 절대 이제 무기 감형받아서 너 가석방 못해. 네. 이거 심어줘야 되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 사람이 아마 이 구속이 된 게 25년 전이니까 DNA라는 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아하. DNA가 뭔지를 알려줘야 돼요. 정확도가 99.99999 16자리까지다. 16자리까지 맞아요? 네, 아. 9999 16자리까지. 네. 그 다음에 지구상에 유일하게 너 하나다, 그거는. 이런 인식을 명백히 좀 심어주고요. 아하. 그 다음에 제가 제일 감정에 호소하고 싶은 거는 지금이라도 본인이 억울하게 희생시킨 피해자들, 그들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는 맞네요. 예, 이런 방식으로 접근해서 네. 이 사람으로부터 자백을 받는 게 가장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 실제로 경찰도 고심하는데요. 양진 변호사님, 화성 연쇄살인 사건으로 만약에 신상 공개가 어렵다면 25년 전 처제 성폭행 살인 사건으로는 신상 공개할 수 없어요? 이게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그 처제 살인 사건도 굉장히 극악무도한 범죄였기 때문에 그걸로 신상 공개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이제 시선도 있는데 사실 이렇게 신상 공개하는 거는 관할 지방 경찰청이 이제 신상 공개 위원회를 이제 소집을 해서 판단을 거쳐야만 이제 공개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사실 이 범죄 행위가 발생했을 그 당시에는 신상 공개를 하는 그 부분에 대한 법제화가 되지 않았던 네.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소급 적용할 수 있느냐의 문제도 생기게 되는 것이고요. 네. 무엇보다도 그 관할 경찰청이 충북경찰청인데 충북경찰청에서 뭐라 그러냐면 당시 수사 기록조차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상공개위원회를 열 계획도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처제살인 사건으로 이 사람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느냐 이건 불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뭔가 DNA는 모두 이 씨를 지목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입이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의 고심도 깊어질 것 같습니다. 뉴스파이터가 계속해서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